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윌리엄 헨리 퍼키는 1845년 왕립화학대학에 입학합니다. 화학을 경시하던 영국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영국이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로 식민지를 확장해 가던 시절이라 주둔 병사들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하지만 말라리아 치료제는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어 매우 비쌌기 때문에 퍼키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섬유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염료를 찾게 되죠. 최초의 합성 연료는 이렇게 18세의 어린 소년에게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퍼킨의 성공이 우연한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것처럼 퍼킨의 성공은 주변의 반대를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열심히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요? 임파서블을 아임파서블이라고 외치며 자신의 길을 걷고 계시는 많은 연구자분들의 성공을 요즘 과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환입니다. 지난주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에 이어 이번 주에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어디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국립과천과학관의 스마일보이 이재영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우주를 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시간으로 7월 2일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 로켓에 실려서 발사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어디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가 좀 궁금한데 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클리드 이야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많이 걸렸네요. 한 주가 걸렸어요. 네. 지난주에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유클리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유클리드가 말씀하신 대로 현지 시간으로는 7월 1일,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일에 발사를 하게 되었고 이 유클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태양과 지구의 L2 포인트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이 들어봤죠, L2 포인트.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JWST 할 때 아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좀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L2 포인트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L2 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이 L2 포인트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행성과 태양 이렇게 질량이 있을 때 삼체 운동을 했을 때 중력적으로 0이 되는 부분을 라그랑지 포인트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네. 이 라그랑지 포인트가 보통 5개가 위치를 합니다. 그 중에서 L2 포인트는 태양과 지구에서부터 먼 방향으로 지구 달 사이 거리 4배를 가게 되면은 네네. 위치하게 되는데 지구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엄청 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택하게 되는데 이 공간의 장점은 중력적으로 힘이 0이기 때문에 속력이 0이기 때문에 물체를 여기 가져다 놓게 되면은 다른 외력이 없었을 때 항상 그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연료의 소비가 최소화되는 거죠. 아. 태양과 지구 그 다음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항상 태양으로부터 반대쪽 면을 계속해서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지구를 중심으로 돌게 된다 그러면은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계속 같은 처체를 관측할 수가 없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이러한 장점 때문에 L2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L2 포인트까지 가는데 대략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일에 발사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한 달 후 8월에 도착을 해가지고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한 이후에 10월부터 관측을 해서 첫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나요? 현재 계획은 6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길게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30년 넘게 사용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얘가 고장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고장이 났었는데 얘는 지구에서 가깝게 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돈만 있으면 가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었죠. 아, 허블은 L2에 있는 게 아닌 건가요? 네. 허블은 지구에서 매우 가깝게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도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저희가 돈만 충분하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수리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 비용이 크게 되다 보니까 현재는 수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번에 유클리드라던가 아니면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워낙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리가 네. 불가능합니다. 아. 물론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달까지 거리에 4배를 가서 네. 수리를 하려면 사람이 가야 되는데 네네. 현재까지 인류가 가장 멀리 간 게 달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거 4배를 더 가야 됩니다. 어떻게 수리를 했는데 돌아오는 게 만약에 실수가 있다면 약간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또 비용도 달에 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겠죠. 가까이 있는 걸 수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아무래도. 들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 연한이 끝나게 되면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네. 장비를 갖추고 있나요, 전문가님? 일단 만원경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조물로. 하나는 서비스 모듈, 네. 다른 하나는 페이로드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니까 좀 어렵지만 쉽게 네네. 생각하면 서비스 모듈은 그냥 기계 장치들, 기계 장치들. 네. 요 이제 만원경 자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뭐 예를 들면 통신 설비라던가 네. 전기 설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페이로드 모듈은 페이로드가 짐짝이란 뜻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그 만원경 그 자체가 들어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만원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경은 1.2m. 네.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올라갔던 JWST 네네. 같은 경우는 6.5m인데 얘는 오. 1.2m니까 한 5배 넘게 차이가 나죠. 오, 되게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대신에 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넓게 관측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사진 촬영을 딱 했을 때 네네. 여러분들 요즘에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광각 렌즈도 있고 그쵸. 네, 확대 렌즈도 있겠죠. JWST는 확대해서 보는 거. 반면에 이번에 올라간 유클리드는 광각 렌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텐데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하면은 이 유클리드 같은 경우는 한 번 찍었을 때 대략적으로 가로 세로 한 0.7에서 8도 정도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어요. 네네.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네네. 하늘에서 달 사이즈가 네. 직경이 0.5도예요. 0.5도. 그러니까 유클리드 만원경 같은 경우는 달을 한 번에 찍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반면에 제임스의 우주 만원경 네. 얘는 가로 세로 딱 3분입니다. 3분은 20분의 1도죠. 20분의 1도. 0.05도. 0.05도. 아, 이러니까 확 체감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제임스의 우주 만원경은 멀리 있는 거를 훨씬 정밀하게 관측하겠다라는 게 목표고 유클리드 만원경은 정밀하게 보긴 할 건데 우리는 훨씬 넓게 보는 게 더 집중을 할 거야 라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만원경을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또한 이 만원경에는 제임스의 우주 만원경 같은 경우는 적외선만 관측을 하죠. 네. 근데 유클리드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영역과 적외선을 동시에 관측을 하게 됩니다. 가시광선과 그다음에 적외선을 동시에 관측한다는 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적외선으로 관측하게 되면은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성간 물질들 이것들을 투과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주에서 멀리 오는 빛은 적색별이라는 것을 겪기 때문에 점점 파장이 긴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멀리서 오는 빛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출발을 했더라도 우리에게 적외선으로 관측이 되는데 네. 그 얘기는 적외선으로 관측했을 때 조금 더 멀리까지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을 그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는 상 그대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빛의 특성인데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덜 정밀하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클리드는 동시에 관측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모습도 보면서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관측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간략하게 조금씩 이제 힌트를 주기는 하셨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어떤 거를 관측을 하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 유클리드 만원경이 주요 목적은 결국은 우주의 3D 지도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모든 우주 사진은 2D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투영면에 다 투영된 이미지들을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네. 근데 여기다가 3D 그 1차원을 더 추가하려면은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게 필요하니까 거리에 대한 정보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거리 정보가 필요한 거죠. 아, 뿌듯하네요. 훌륭합니다. 역시 요즘과 네, 역시. 통해서 많이 네. 하셨는데 결국은 멀리 있는 것들의 은하들에 대해서 세세한 그 거리 정보까지 측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면상에서 뒤쪽에 거리 정보에 따른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옆에서 보게 되면은 3D 지도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이게 주요 목표인데 이걸 통해서 유클리드는 암흑 물질의 분포를 먼저 알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를 통한 우주 팽창의 역사, 그리고 이 암흑 에너지라는 거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역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주 거대 구조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가 뭔지를 알아볼 거예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그로죠. 쉽게 얘기하면은. 아, 그렇군요. 네. 이 정체를 딱 알아내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더 정밀한 관측을 통해서 이것들의 특성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바로 유클리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관측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낼 거냐 하면 강한 중력 렌즈 효과는 은하단에서 은하가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네. 이런 효과들을 아크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네네. 약한 중력 렌즈 효과는 별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은하 단위에서는 은하가 아주 길게 늘어지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일그러진다거나 아니면 약간 휘어진다거나 이런 네.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거든요. 유클리드가 아주 자세하게 이 은하들을 측정할 거기 때문에 원래 은하의 모습에서 얼마만큼 찌그러졌는지 이걸 통해서 암흑 물질이 여기 요만큼 있구나, 여기는 많이 있네, 여긴 조금 있네,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관측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암흑 에너지는 조금 더 복잡한데 여기서 이제 BAO, BAO. 바리온 어쿠스틱 오실레이션이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네. 네. 뭔가요,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도 매우 어려운데 네네. 이게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우주 초기에는 아주 에너지가 고에너지 상태였죠. 네네. 근데 모든 물체들이 이렇게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내는 힘과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이 두 힘이 평행을 이룰 때 그쵸.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쵸. 우주 초기 아주 밀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씩 팽창을 하고 있지만 안에 있던 힘이 좀 셀 때와 밖에 있는 힘이 좀 셀 때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안에 있는 힘이 세면은 좀 커졌다가 그러면은 밖에 힘이 더 세지니까 다시 안으로 약간 뭉쳐들고 퍼지고 뭉쳐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네. 이걸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 뭐죠? 뭐죠? 어떠한 파동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렇게 쿵쿵 그렇죠. 하는 것처럼. 어떤 물결 무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물결 무늬를 따라서 물질들이 타고 이동을 해요. 우주 초기에는 이것들이 물질들이 잘 타고 이동을 하다가 우주가 어느 정도 커져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 물질들은 그 상태에서 얼어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를 딱 유지하고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심부에서 딱 퍼져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원 상태로, 구 형태로 모양을 이루게 될 거예요. 네네. 그쵸? 네. 근데 이 구 형태가 초기에 딱 그 얼어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얘네들이 더 이상 퍼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점점 커지긴 할 거예요. 왜 커지죠? 저번 주에 이제 팽창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크기가 달라지게 돼요. 만약에 우주가 딱 그 상태로 있다고 그런다면은 네. 과거에서나 현재에서는 이 사이즈로 그대로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멈춰 있지만 공간 전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얘네들도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즈만 시간대별로 착착착착착 측정하게 되면은 우주 팽창이 빨랐다가 느려졌는지 느렸다가 빨라졌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가 얼마나 팽창을 했는지에 대한 그 비밀을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우주 가속 팽창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초신성 1A형 초신성인데 이 1A형 초신성이 뭐냐 하면은 초신성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배우기로는 태양보다 질량이 수배 이상 큰 별의 경우에 네. 마지막에 죽을 때 빵 터지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내놓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러한 초신성들은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큰 것도 있을 거고 네네. 50배 큰 것도 있을 거고 네네. 100배 큰 것도 있겠죠. 네. 그럼 이것들이 각각의 내놓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1A형 초신성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가 항상 일정한 초신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쌍성이 있는데 먼저 빠르게 진화한 질량이 큰 별이 백색 외성이 돼요. 태양도 마지막에 백색 외성이 되는데 네. 이 백색 외성은 중력이 아주 강력한 천체입니다. 음. 주변에 동반성이 있으면은 동반성이 있는 물질들을 계속해서 먹게 돼요. 아, 빨아들이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 빨아들이는데 이 백색 외성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질량이 있어요. 예, 이게 태양 질량이 한 1.44배 정도 되는데 이 질량을 초과하는 순간 빵 터집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먹고 있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먹게 되면은 그냥 빵 터져버리는 그쵸. 거군요. 뱉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의 질량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에너지를 내뿜게 되는 거죠. 똑같은 에너지를 내뿜으니까 항상 거의 같은 밝기로 관측이 됩니다. 근데 이 밝기가 어마무시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등급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19.2등급인데 마이너스요? 네. 마이너스 19.2등급이 얼마나 밝은 거냐 하면 보통 은하 전체에서 나오는 모든 별빛을 더한 게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아, 진짜 엄청 밝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별 하나에서 은하 전체 에너지를 한 번에 내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천체들도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신성을 관측을 통해서 아주 멀리에 있는 은하의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밝기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한꺼번에 사진을 동시에 찰칵 찍으면은 얘가 항상 늘 비슷한 밝기를 내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은하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는 훨씬 밝게 측정이 될 거고 멀리 있는 거는 어둡게 측정이 될 거니까 이게 얼마만큼 어둡게 측정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주 초기에 그러면은 이 은하의 거리는 초신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네. 속도는 분광 관측을 통해서 적색 편의량을 측정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주 초기 모습과 현재의 모습 두 개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 네. 현재가 빠르게 멀어지는지 과거가 빠르게 멀어지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도 역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 건지 느려진 건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BAO 그다음에 초신성 관측이 독립적으로 전혀 다른 관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앞서서 전문가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JWST가 2021년에 발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놀라운 우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유클리도도 계속해서 뭐 놀라운 우주를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그 다음번 유클리드 다음번의 우주망원경은 어떤 게 올라갈 건지 또 그게 무슨 예정이 있는지 계획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관측을 계속 하려면은 우주 망원경은 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현재 지상이 사실 망원경을 더 크게 지을 수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현재는 더 정밀하게 관측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요즘에 인공위성들이 워낙 많이 날아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상에서 관측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정밀한 데이터를 원하겠다 하면은 결국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현재 이제 유클리드는 유럽에서 만든 건데 네. 나사에서도 유사한 관측을 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스 로만 우주 망원경인데 아, 로먼 우주망원경이요? 그리스 낸시 로먼. 기네요. 길죠. 사람 이름입니다. 그냥 쉽게 로만 우주 망원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네. 이 망원경 같은 경우도 거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주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좀 더 정밀한 관측을 하겠다는데 관측하는 대상도 거의 유사하지만 네. 조금 다른 점은 아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훨씬 디테일하게 좁은 장면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로먼 망원경 같은 경우는 유클리드와 JWST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중간 정도의. 유클리드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보지만 조금 더 좁은 영역을 보는 그런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관측하는 영역이 겹쳐요. 겹치니까 여기서 얻은 데이터와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서로 검증할 수도 있겠죠. 아, 상호 검증이 가능하겠네요. 네. 사실은 우리가 관측을 딱 하나 던져놓게 되면은 이 연구를 통해서는 딱 했지만 그게 그 관측 장비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기에만 나타난 특정한 현상일 수가 있는데 이거가 최소한 2대 이상의 망원경이 똑같은 관측을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게 정말로 사실이구나. 그래서 검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검증 망원경을 이용하게 될 계획이고 실제로 그래서 유럽 그 우주국과 그다음에 나사가 서로 협력 관계에 있어가지고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우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좀 글로벌하게 뭉쳐가지고 서로 이제 우주에 대한 데이터도 공유를 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우주에 대한 비밀을 빨리 파헤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우주망원경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앞으로 우주에 대한 패러다임이 새롭게 또 바뀌고 정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누리호 발사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이 우주나 천문에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많이 다뤘었는데 이번처럼 또 우주 이론에 관한 빠삭한 지식을 전달받은 건 또 처음인 것 같거든요. 또 우주에 관한 빠삭한 이론에 대해서 전달해 주신 이재용 전문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